안녕하세요. 이페스 편입학원의 수학 강사 신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선형대수의 과목,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는 원래 선형이라는 의미가 직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형대수에서 가장 저희들이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행렬과 벡터입니다. 자, 선형대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선형대수라는 것은 어떤 직선적인 관계가 있는, 선형적이라는 것은 어떤 직선의 기울기랑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형대수를 크게 본다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배울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는 행렬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거예요. 행렬이랑 관련된 거. 행렬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다 보니까 행렬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처음에 행렬이 나온 것은. 하지만 이 행렬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소처럼 쓰이면서 마치 이 행렬을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용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을 다룰 때 얘네들 갖다가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곱하고 더하고 할 때 또는 빼거나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행렬적인 측면을 데이터 측면에 많이 적용하게 되어서 좀 더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게 된다면 행렬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형대수를 두 번째 배우는 건 뭐가 있냐면 벡터입니다. 벡터. 갑자기 왜 벡터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점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선형대수를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행렬에 관련된 어떤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뭐 2차원이냐, 1차원이냐, 스칼라냐, 벡터냐. 그러면서 어떤 벡터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평면에서 어떤 힘이라든가 힘과 일의 관계를 다루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벡터라는 어떤 뭐와 뭐를 갖냐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녀석들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벡터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냐? 이 벡터들이 우리가 역학적인 관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역학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역학을 다루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맥시멈 역학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만 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맥시멈 3차원이에요. 2차원과 3차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적인 측면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다룰 건데 그런 크기랑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직선에 관련해서 대부분 다 원점에서부터의 어떤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적인 측면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과 나중에 이런 벡터적인 측면을 통해서 어떤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어떤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해.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점의 좌표예요. 그럼 이런 이루는 점의 좌표 또한 어디서 표현할 수 있어요? 평면상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원점으로 한 벡터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얘네들 또한 뭐로 표시하는 게 쉽겠더라? 벡터적인 측면으로 표시하는 게 쉽겠더라 라는 측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선형대수 그러면 가장 크게 행렬과 벡터랑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왜 갑자기 행렬을 다루다 말고 벡터를 다룹니까? 어떤 평면이라든지 공간상에서의 어떤 해의 위치를 다루다 보니까 벡터적인 측면으로 다루는 게 쉽겠더라 라는 측면에서 바로 선형대수 안에서 행렬과 벡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벡터에 관해서 배우겠는데 실제로 행렬과 벡터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제일 끝에 가면 얘네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연관성을 통해서 행렬의 문제를 벡터적인 측면으로 또는 벡터에 관련된 문제를 행렬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각각적으로는 행렬과 벡터를 배울 거고
나중에 가서 얘네들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입니다. 자, 행렬 그랬습니다.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 행과 열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물망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인데 얘네들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위치에 어떤 값들을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값들을 놔서 어떤 수들을 배열하겠다는 측면에서 행렬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은 뭡니까? 어떤 줄을 갖다가 행을 해놓는다고 했어요? 가로줄을 갖다가 행이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행. 가로줄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겠죠. 첫 번째 녀석,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래서 가로줄을 행이라고 놓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을 뭐라고 놓겠다고요? 세로줄은 열이라고 놓겠다. 세로줄을 열이라고 놓습니다. 얘가 첫 번째 열, 얘가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 얘가 세 번째 열, 얘가 네 번째 열, 얘가 다섯 번째 열. 이렇게 수열의 위치를, 행열의 위치를 정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 녀석의 위치는 몇 행 몇 열입니까? 그 위치적으로 우리가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이고. 그리고 몇 번째 열이에요? 두 번째 열이에요. 그럼 이 위치는 몇 행 몇 열의 위치입니까? 2행 2열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값을 찾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행렬의 개념이 뭐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예요? 어떤 주소에 있는 값을 찾아주십시오. 그렇죠? 몇 행 몇 열의 값을 찾고 싶습니다. 할 때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행렬이 다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행렬의 모양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행렬의 기원을 갖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의 기원은 뭐 뒤에 가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립방정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뭐 2x 빼기 3y는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6y는 뭐 15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이 하나는 y는 꼴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y는 꼴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넘어가면 뭐 얘를 바꾸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양변을 뭐로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곱해주면 얘는 y가 되겠고 얘는 3분의 2의 x에 빼기 3분의 5가 되겠네요. 직선의 방정식을 바꾼다면. 얘는 직선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 6분의 15는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직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더라? 플러스 3분의 2과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어서 분명히 어떤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직선과 이 직선,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한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이 연립방정식의 바로 해가 될 거예요. 해. 얘네 둘의 뭘 찾는 거예요? 공통적인 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처음에는 뭐 대입법이라는 걸 사용한댔어요. 대입법. 또는 두 번째는 어떤 방법? 속어법.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입법과 속어법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른 식에 대입하거나 아니면 소거라는 것은 없애는 거죠. 얘네 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는 쪽에 얼마를 곱해갖고 위에 방정식을 더했을 때 나오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x값이나 y값을 찾는 것을 갖다가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떤 방법에서 이제 행렬이 나오게 되었느냐? 얘를 갖다가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여기에 미지수가 뭐예요? 둘 다? x, y라는 미지수가 있죠. 얘를 뺀 나머지 어떤 개수들 2, 3, 2 마이너스 3, 5, 4하고 6하고 15 이 개수들만으로 우리가 어떤 해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차관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왔느냐면 행렬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행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렬의 두 가지 성질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행렬의 상등이에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두 개의 행렬이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으면 얘네 둘이 같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얘를 생각해야 돼요. 행렬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일단 동형이에요. 동형.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같다?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 A가 2 곱하기 2다. 그러면 B도 뭐예요? 2 곱하기 2야지만 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은 위치에 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렇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이 다 같다면 이 A라는 행렬과 이 B라는 행렬은 뭐가 될 수 있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행렬의 상등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상등이라는 걸 먼저 기준을 본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 2x 빼기 3y랑 뭐랑 같아요? 5랑 같죠? 그 다음에 뭡니까? 4x 플러스 6y랑 뭐랑 같아요? 15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 뭐냐면 얘가 사이즈가 얼마예요?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행이 몇 개예요? 2개죠. 2 곱하기 열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를 얘기할 때 이 앞에 숫자가 행의 개수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뭐예요? 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것도 어때요? 행이 몇 개예요?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몇 개예요? 1개. 그러면 얘네들은 동형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방정식을 통해서 얘랑 2x 빼기 3y라는 값이랑 5라는 거랑 아까 같다라는 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6y랑 15랑 같다라는 방정식이 있었죠. 그러면 얘네 둘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없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행렬을 표시하니까 좀 보기가 좋아졌다.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이 시간에는 미지수 x, y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런 미지수조차도 빼내면 어떤 숫자들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형태로 한 번 더 변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